국회가 본회의에서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을 포함한 70여 개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에서 넘어온 도시침수 방지법은 재정법인 만큼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대안 노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틀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호남 민심을 챙겼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등을 위한 35조 원 추경 편성을 정부에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 대한 여야의 거센 공방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인한 비명계의 반발까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속도감 있게 논의해온 수해 방지 법안 등 민생 관련 7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방 주요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채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 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 하천공사의 시행 근거가 명확해지고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여야 수해복구 TF에서 수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은 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곧바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한편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 방지법은 재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금강과 낙동강, 명산강, 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관리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 용도의 수계 관리 기금을 가뭄과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하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m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70여 개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겁니다.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조사 범위는 종점 변경 경위와 대통령 처가의 양평군 토지 취득 경위 등으로 핵심은 대통령과 처가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개입했는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공정한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매각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양평고속도로 사태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안노선 검토 필요성을 검토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평 주민들을 위해 정쟁화 시도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째 국회 국토위원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만큼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비공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비공개 심사에 앞서 국민의힘의 윤리심사자문위 고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코인 거래를 했다고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김남국 의원과 같은 잣대로 심사하고 자문위 고발을 철회하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을 자문위가 일방적으로 외부에 밝힘으로써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의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자료를 유출한 당사자에게는 직무정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 지역인 경상남도와 사천시 의견을 듣는 등 우주항공청법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세에 놓여 있는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일 뿐 아니라 경남 사천과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북 익산시 수해복구 봉사활동 이틀 만에 다시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로 인정받겠다며 민심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비롯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수해복구에 이어 오늘은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 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건데 김기현 대표는 호남 지역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아마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호남 지역에 대한 그동안 행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 투자 현황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지구 내에서 창업 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받게 됩니다. 김 대표는 윤 정부의 기조는 이념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을 윤택히 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청 설립 이후 투자 유치의 80%는 윤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극심한 수해에도 보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3개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이 대표는 수해 지원 외에도 고물가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돈을 풀어 민생 문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는데 30조 원을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나머지 5조 원은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린 본회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을 잡으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침수 피해를 위한 민생 정치였습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가 됐는데 여야가 어떤 필요성에서 이 공감대를 이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들이었죠. 이 지방 하천 개정안이었는데요. 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국 하천의 87.8%, 그러니까 사실상 10곳 중에 9곳은 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 이 지방의 재정 문제, 또 이 전문 관리 인력 부족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이 홍수 예방 등 이 하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이 국고 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과 명분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송 참사를 놓고도 이 행복청과 지자체 사이에서 책임 공방도 벌어졌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건데요. 공사 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이 영산강, 섬진강, 또 금강산의 수계 관리 기금을 물 재해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하천법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개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라서 민주당과 국민의 간의 협의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통과된 법도 있지만 이 오늘 오전 법사위 통과부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발빠르게 진행이 됐지만 이 도시침수법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법사위를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이 어제 환노위에서 이 하천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도시침수방지법은요, 이 도시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요. 물재해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제정안입니다. 이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당연히 환경부 장관이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하천, 하수도 공사, 또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을 하게 되고요. 이번 참사 때 비판이 나왔던 컨트롤 타워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 됩니다. 당초 논의됐던 내용 중에 이 10년 단위의 국가 차원 종합계획 수립 문항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어느 정도 여야 간 조율은 이뤄졌지만 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문위원들 등의 평가 등 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법사위에 남게 됐습니다. 다만 김남규 대변인은 이 여야가 협의하면 공청회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빠른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주요 법안들 이 밖에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70여 안건이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을 이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의 예시에 추가하는 이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가 됐고요. 역시 같은 행안위 소관이었던 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위원회가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해서 이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생태계를 위해서 우려 생물을 수입, 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등을 할 때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때에 입주 예정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기질 관련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면서 생명, 인체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도 오늘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올리는 건 조금 색다르긴 한데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이름까지 올립니까? 네, 민주당 전원 의원이 이름을 올리기로 한 것은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안입니다. 이 공동 발의자로 모두 이름을 올리기로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 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대표 법안 발의 법안이긴 하지만 이 취지가 대한민국의 화합 또 그리고 동서의 교류를 위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달빛 고속철도는 대규모의 내륙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총 198km의 구간으로요. 광주와 대구 그 사이에 경남과 경북, 전남, 전북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대구와 광주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7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토를 좌우로 연결하는 철로에다가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 향후 상임위 심사나 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금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법안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조사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음에 민주당이 이제 이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 55개의 관련 문건을 국토부에서 공개를 했지만 되레 의혹만 중폭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민주당은 이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서 이 부분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원희룡 장관이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요구서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노선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처가인척에 이 노선 변경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 제기되는 일련의 과정에 의혹을 규명하는 동시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장관이 야당과 싸우기에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면서 어제 상임위에서 원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국토부의 억지 주장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행보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일련의 민주당의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또 맞서는 모양입니다. 이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는 하는데 증명할 만한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오늘 오전 이 예태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 인근 지역을 찾아서 지역 국민들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강화 IC를 만들면서 지점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괴담이다는 방식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이 원내 지도부와 우리바다 지킴이 검증 TF의 성일종 위원장, 또 조승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선동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민을 돕는 차원에서 이번 여름 휴가를 어촌으로 가자라는 내용의 캠페인입니다. 이 성일종 의원은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촌과 어민들이 모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수산물 소비와 어촌 휴가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주최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이 만든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야 한다며 정치적 논쟁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까지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은 아직 오염 처리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어촌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청정 수산물을 소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며 국회는 미래 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남북 평화와 비핵화 목표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홍준표의 직업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집중호우 기간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 특성상 또 조금 뭐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 약간 직업병이거든요. 뭐 친무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별 의미가 없어요. 조용히 있을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3일은 안 할 거예요. 3일.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대로 징계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곧바로 SNS에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까지 3년이 남았다는 뜻. 또한 청년의 꿈 댓글을 통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면서 징계를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자체로 인한 권리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급으로서의 정치적 타격은 사실상 불가피하기도 한데요.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지위나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지도부 관계자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란 뜻 아니겠냐고 해석했고 영남권의 한 의원도 이제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홍 시장의 그간 거칠었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꿋꿋이 마이웨이를 택해왔던 홍준표 시장. 이번에도 특유의 스타일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법무장관의 표정 관리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하네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이화영이 이자도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죄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법정 구속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정 관리까지 운운하며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장관도 답변할 때 조금만 좀 자세를 고쳤으면 훨씬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 번번이 고성에 이은 신경전 어린 설전을 벌여왔던 두 사람. 내용보다 태도가 두드러지는 질의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싸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했던 언어 태도보다는 훨씬 더 예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 답변 스타일이죠.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문답은 그냥 초등학생 둘이 그냥 다투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답변의 태도가 계속 저런 게 본인한테도 얼마나 좋을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품격에 맞게 좀 더 진중하고 내용에 충실한 상임위 회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손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체포동의안을 헌법을 고치기 전에 우선 그 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서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 그 여당은 무책임한 탄핵은 사회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야당 지도부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후폭풍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후폭풍까지 후폭풍이 아닌가요? 않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은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이제 국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9대 0으로 이제 기각 결정을 했어요. 전원 합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럼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없느냐. 그건 또 일반 국민들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 결정 직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로 이거 거대 야당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좀 역풍이 부는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공식 사과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런 정도 입장 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요, 법률에 엄연히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사실 뭐 그게 완전히 면죄부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중립성, 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2월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탄핵 결의를 할 때도 이미 아니 이상민 행정안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법률적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과연 뭘 위반했느냐? 어떤 법을? 그때 뭐 들고 나온 게 재난관리법, 뭐 국가공무원법 이런 거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처음부터 민주당은 충분히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다. 그거는 역시 2월에 한참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탄핵이라는 걸 도구로 써먹은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후폭풍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 불필요한 그 몇 개월간의 그 어떤 탄핵 공방 이런 걸 일으킨 데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질책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체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하고, 뭐 이제 이번 주말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장관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잘못했을 때 대신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장관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이제 워낙 큰 사건 사고였기 때문에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질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 정도를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했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받아들였다면 뭐 그런 대로 대통령하고 국회가 이렇게 적절하게 좀 타협을 하는 모양새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를 좀 매듭 짓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걸 제도적 자제, 이 정치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행사할 경우에 오히려 그 행사한 권력의 주체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그때 좀 제도적 자제를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좀 별로 지혜롭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니 이제 현장에 있는 뭐 용산 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윗선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일단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면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야당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 윗선인데 윗선은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다른 그 몇몇 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하고 뭐 이런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끝까지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또 져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앞으로 그 좀 대통령이 어떤 그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이상민 장관을 설마 5년을 시키지는 않으시겠죠. 중간에 뭐 좀 대폭 개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교체를 하면 뭐 그런 대로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특수관계입니다. 뭐 학연도 좀 있고요. 굉장히 좀 신임이 두텁다고 해요. 혹시라도 경질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제 기용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국민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상민 장관의 향후의 거취
혹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그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 없다고. 그거보다는 네. 한다면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제 비서실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10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데 내년 총선까지도 당원권이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출마를 안 하더라도 대구시장으로서 이제 그 경북 지역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중징계 좀 어떤 의미로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홍 시장의 당내 입지가 이로 인해서 좀 본인에게 좀 타격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그 10개월 당원권 정지는요. 그 수해 골프를 했다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후에 해명 과정입니다. 내가 그런 거로 기죽을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뭐 기자들한테 오히려 호통을 쳐가면서 뭐 국민 눈높이에서 질문을 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의 태도. 저는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수해 골프 자체도 뭐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0개월이면 중징계거든요. 중징계까지 과연 갔을까? 왜냐하면 대구 이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 수해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대응 과정이 훨씬 더 문제였다. 근데 대응 과정이 구민 정서하고 완전히 그 배치됐던 거죠. 그 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10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장한테 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장이 뭐 공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원래. 그 대구시장은 정치적 중립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도 얘기를 했듯이 자기 뭐 그 발언권이 정지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좀 자제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의 뭐 그 정도의 그 아마 코멘트 같은 건 여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홍준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또 너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페이스북에다 뭔가 쓰는 거는 아마 계속할 것 같고요. 당원권 정지됐다고 해서 총선에서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체면이에요. 이번에 체면을 확 구겼죠. 그래서 좀 당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좀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대구시장을 구태여 출마해서 본인은 하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아무튼 대구시장으로 간 이유는 보수 정당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자기 좀 입지를 좀 새로 좀 다져보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간 건데. 그동안 뭐 이제 한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입지가 다져진 게 아니고 오히려 좀 허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징계 파동 같은 건 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좀 본인이 좀 자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 홍준표 스타일은 뭐 별로 자숙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앞으로 또 일거수일투족이 좀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민주당 혁신위 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대해서 오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강한 강성 발언을 좀 쏟아냈는데 그 중에 그 발언이 이재명 대표부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선언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 그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는 국민의 이제 알 권리라고 이제 주장한 입장이고 비명계는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 이게 낙인 찍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어떻게 이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혁신위의 제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건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명 투표로 하겠다고 하면 아니 물론 뭐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직후에 자 그럼 앞으로 그거 기명 투표로 하자. 이렇게 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았다는 그 의미가 퇴색이 돼요. 네. 그걸 왜 혁신위에서 저는 그 제안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또 받았어요. 받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그 유턴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의심받을 행동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자 누가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을까 하는 걸 만약에 기명투표로 한다면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그 직전에 자, 이 체포동의안을 기명표결로 하자. 이거는 아무리 본인들이 선의로 얘기를 했다고 그 주장을 하더라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 뭐 체포 동의안 기명 투표로 이렇게 이제 안의 내용을 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당이 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 좀 더 무난하겠죠. 특히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신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합의해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합의해서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법을 바꿔놓으면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든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제 기명 투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체포동의안하고 저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 이 두 가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특별한 권리죠.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은 아니 국회의원들이 맨날 방탄국회로 보호만 받는데 저 불체포 특권을 없애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 네. 근데 지금 개헌이 당장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대원칙이지만 이 문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좀 그 기명 표결로 하는 걸로 하자라고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낸 겁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여야 간에 좀 정치적 대화하고 타협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좀 당당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좀 무기명 투표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좀 숨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불체포 특권을 아예 포기하겠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서약식까지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제 우려하는 대로 부작용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반대 표결한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책임 당원이나 권리 당원들이 뭐 낙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수박 색출 쇼라고 뭐 등등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좀 반론이 좀 불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 제도를 예외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덧붙여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짧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그 기명 표결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대표가 왔어도 그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처럼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들만 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도 이제 많이 좀 부결이 됐었죠. 저는 이제 기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도대체 누가 반대를 했는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알 권리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국회 정치인들이 좀 더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만 좀 예외를 뒀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대해서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접견을 시도한 상황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이 번복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맞받아쳤는데요. 여야 공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검찰이 회유를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2번씩이나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본인이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걸 사실상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을 해임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하는 이유는 변호인이 자꾸 검찰하고 뭔가 딜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 하여금 마음에 없는 진술을 하도록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회유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뭘 회유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찰이 뭐 회유한다 자꾸 민주당은 주장을 하지만 검찰은 진술을 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술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회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뭐 탄원서를 뭐 재판부가 아니고 민주당에 낸다든가 아니면 뭐 가서 옥중 편지를 받아와서 옥중 편지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여론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전직 법무부 장관 등 뭐 여러 그 율사들이 수원지구법 앞에 가서 농성을 한다든가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의원들이 뭐 특별면회를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회유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네. 이거는 저는 일종의 양비론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 네.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사법 방해다. 무슨 뭐 야당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을 악용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법 절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뭐 검찰에서 회유를 한다, 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펼 수는 있는데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한 사람이고요. 뭐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심리적으로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검사들이 이렇게 회유한다고 넘어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너무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거는 뭐 사실과도 좀 다르고 별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한 1분여 정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과방위에서 이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이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다음 달까지 만약에 이걸 처리를 해주면 민주당이 원하는 과방위원장에서 자신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안건조정위에 이제 회부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과연 이 장제원 의원의 이제 배수의 진 이 카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는 사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 논리라는 게 사실은 뭐 항공청을 만드느냐 아니면 뭐 본부를 만드느냐 뭐 이런 정도로 그 차이점이 모호해요. 네.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동을 거는 이유는 아마 장제원 의원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지금 배수의 진을 쳤지만 아마 민주당이 이걸 놓아줄 것 같지는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면 90일간 최장 90일간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한다. 네. 일단 그 장제원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법안 심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상임위원회에 걸려 있는 게 이제 KBS 수신료 문제하고요.
네. 또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의안을 좀 먼저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제원 의원이 뭐 민주당이 원하는 과방위원장 사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아니 뭐 당신들이 원하는 나의 사퇴를 뭘 걸겠다 이런 식의 상임위원장이 태도를 취하는 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오늘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인 거는 안건조정이 받아들인 거는 일단 잘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하고 별개로 또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을 하고 이렇게 좀 잘 조정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이걸 뭘 이런 식으로 뭐 자존심 내세우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요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뭐 구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재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제 책임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들어준 이상민 면죄부 이걸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전협정 70주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전쟁을 중단한 지 70년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뭐 긴장이 좀 높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차절들 초청해서 그쪽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로서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인데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높아가는데 우리는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개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네. 평화는 경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기각 공방 그리고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 기명 투표 논란에 대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